안녕하세요. 벤처스퀘어 대표 명승은입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 한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현재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미래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세요. 눈앞이 아닌 더 먼 곳을 준비하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은 당신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나요?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아니 김서방, 자네 설마 공인중개사 시험 또 치나? 장모님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니까요. 아이고 난 몰라. 이젠 더 뒷바라지 못하네. 무크랜드와 함께라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고요. 수석 합격생만 3번이나 배출한 최고의 기본서에 9단계 커리큘럼까지, 게다가 결제 없이 강의 전체를 무료 수강할 수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걸 왜 이제 한 거야? 거기가 어디라고? 공인중개사 전광자 무료 무크랜드. 장모님도 무크 하실래요? 낭만의 도시 프라하에서 온 특별한 화장품 목욕용품 퓨어체크.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저기요, 이번에 짓는 우리 집 단독주택은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던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다! 에코 온돌 매트! 응? 그게 뭔데? 우리같이 신축하거나 발코니 확장할 때 온수파이프 위에 시공해서 난방비를 절약시켜주는 제품이래. 열전도가 좋은 알루미늄과 동으로 만들어서 방바닥 골고루 열을 퍼지게 하는구나. 크랙 방지에 수맥 차단 효과까지 있다니 예민한 우리 부부에겐 딱이겠는걸? 게다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간 제품이라 믿을 수 있다고. 초록창에서 에코 온돌 매트를 검색하세요. 이번 에피소드는 11월 26일 경기 콘텐츠 코리아랩 창의 세미나 S에서 공개 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안 79회 공개방송 인문학과 인간의 도덕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야죠, 그죠? 예, 반갑습니다. 저희 지대너비안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근데 걱정되는 게 도대체 뭘 보시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지 보여드릴 게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규모로 좀 진행되는 줄 알고 저희가 그렇게 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일단 뭐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한 다음에 뭐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 그리고 목소리가 동일하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저는 명상이랑 동양 철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김도인이 실제로 사진에서 봤던 거랑 많이 다르죠? 아닌가요? 똑같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덕을 담당하고 있는 덕이 많아서 요즘 덕실이라고 옆에서 말을 해줘서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과학이랑 종교를 담당하고 있죠. 예, 이 세상에 대한 의문을 죽참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지만 항상 카드빚과 대출 이자에 시달리고 있는 깡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깡세는 어저께 다리 삐으셨다면서요? 네? 어저께 다리 삐으셨다고. 다리를 제가 삐었어요. 그 빵 사러 가다가 빵집 앞에서 신나가지고 뛰다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빵 사러 가는데 왜 도대체 다리가 삘 수 있냐? 그랬더니 신나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아까 전에 들었습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진행업야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뭘 할지 좀 고민을 했어요. 공개 방송인데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 거 하자라고 해가지고 윤리와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주제를 알고 오셨나요? 미치셨군요. 이걸 뭐 들을 게 있다고 이걸 윤리랑 도덕이 하는데. 아니, 여기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시간 제한을 크게 받지 말고 편안하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좀 모니터를 보니까 60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가 1초씩 내려가고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57초 8, 7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저희 마이너스까지 갑니다. 걱정 안 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그 악의 평범성, 그다음에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무거울 것 같죠? 무겁습니다. 무거운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주제로 넘어가면 저희가 준비한 게 인문학과 인간의 도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을 얘기할 텐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첫 번째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같이 잠깐 들어보신 다음에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된 토론을 간단하게 진행할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같이 토론하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들끼리 간단하게 토론을 하게 될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대한 어떤 해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토론,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 세 부분으로 오늘 빠르게 진행될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을 20분 정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 같이 설명해 주셨는데 방금 짰어요. 아니야, 오래됐잖아. 예, 그 많이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김도인이 이걸 먼저 추천했거든요. 아부그라이브 맞죠? 네. 그래서 좀 낯선 거였는데 이걸 먼저 처음에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도인이 도대체 이게 뭐야 아부그라이브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부그라이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건데 저희가 여기 이제 공개 강연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하다가 이 주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목으로 잡힌 거는 인문학과 인간의 도덕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통 인문학에 요즘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도 이제 즐겨 들으시고 여기 먼 곳까지 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인문학이 왜 관심이 있으신지 요즘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문사철 전공하신 분들 있나요? 문학이나 사학, 철학, 순수 인문 분야 전공했다.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굉장히 극소수. 네. 여기 한교기 때문에 저희가 한교 토큰밸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보통 문사철 전공자가 되게 극소수기도 한데 저희가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 분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유명하신 연사분들이 나오셔서 인문학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요즘 시대적인 조류도 인문학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사철 전공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문사철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문사철을 전공하시니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성공이 보장되고 획기적인 승승장구하는 삶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네. 저는 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네네. 사실 어떤 의지보다는 사실 대입이라는 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선택하게 됐는데, 근데 의외로 뭐 문학이다, 또는 철학이다, 사학이다 하면은 취업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경우 많지만 실제로 제 동기나 어떤 선후배들을 보면은 의외로 영화 감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광고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찌됐든 크리에이티브와 관계된 쪽에서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전공하시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취업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범용적인 그 역량들을 더 많이 갖추시고 그 사회에 진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제가 질문 대상자를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하시죠? 네네. 아주 희소하게 인문학을 전공하셨는데도 전문 분야로 잘 나아가셔서 성공하신 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근데 보통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인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인문학 쪽 중에서도 문사철 전공하신 남성분들이 배우자 선호도에서 14위에 해당돼요. 이게 순위가 몇 위까지 있냐면 17위까지인데 그 중에 14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15위가 문사철 전공한 여성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문학을 요즘 추세적으로 선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저희가 인문학 주제로 배웠을 때 보통 사회에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능력이 향상되는 걸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오늘은 인간의 도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인문학이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시야까지 넓혀줄 수 있는 학문이다라는 거를 조금 다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아부그라이브 얘기를 다루자라고 사실 김도인이 얘기했었는데 네네.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환경적인 것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렇게 매력 없는 신랑감이었구나. 네. 네네. 네네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드리면 먼저 한 장 넘겨주시면 사진이 바로 나와요. 사진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개줄 목걸이로 사람한테 이제 걸어가지고 수감자를 땅에 끌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체로 서 있는 수감자가 옆에 뭐 있냐면 군용으로 훈련받은 개이기 때문에 사냥개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그 마스크를 치우고서 위협하고 있는 사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 저기 실제 상황인가요? 네네, 실제 상황으로 촬영된 거고 저 사진들을 제 외장하드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또 있나요 혹시? 네, 마지막은 이렇게 비닐포대 같은 거를 쓰고 있는 장면인데요. 원래 제가 제출했던 사진들은 좀 더 선정적인 사진들이었는데 최 사장님 검열에 의해서 다 삭제돼가지고 원래 수감자들은 여성의 속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에 뒤집어 쓰고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사진이 찍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진, 네네. 저게 지금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노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학대당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저게 지금 아까 처음 제목에서 나왔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라는 곳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이 인터넷으로 공개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적인 주제로 개인을 바라보는 시야뿐만 아니라 사회나 환경까지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시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먼저 그러면 저 사건이 발생했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가 이라크 아부그라이브라는 시에 있는 원래 사담 후세인이 정치적인 수용소로 쓰던 곳이었어요.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을 시행한 2003년에 5월 달에 저 시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 미군이랑 연합군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을 이제 고문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 네. 미국에서 그러면 이라크 지역에 있는 거예요? 네네, 이라크 지역에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서쪽으로 3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저 사진을 처음 보고서 생각하는 거는 저 수감자들을 저렇게 학대한 그 관리자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2004년 5월경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저 학대당하는 사진들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는 개인적인 책임에다가 귀속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환경적이거나 시스템적인 문제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학대한 사람들의 가해자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저희가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특이하게 교도소가 보통 교외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는 시내 중심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이나 주변 환경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미군이 점령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막강한 지역의 완전 중심적에 위치했다는 그 지리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매일 저격수들이나 박격포 그리고 뭐 포탄, 수류탄 이런 거에 대한 테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으신 분들이 실시간으로 테러 위험에 노출되고 실제로 자기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인데 폭탄에 맞춰서 바로 옆에서 시체가 이제 터지면서 죽는 사건들을 계속 목격하게 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설적인 열악함이 있는데 저 수용소 자체가 이제 정치 고문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나 뭐 전기 배급 시설이 전혀 무한 곳이에요. 그래서 배설물들이 배출되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이 전혀 없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선이나 이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쾌적한 환경 제공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수감자나 저희 관리자인 미군 군인들이 세면할 수 있는 시설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포시설에 노출되어 있는 데다가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고 개인적으로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약간 극단에 몰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개인의 살인적인 스케줄인데요. 저희가 그냥 사진만 단적으로 보면 미군들이 저렇게 막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미군이 보통 근무하는 환경이 40일 정도에서 12시간씩 근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단 하루의 휴일이 주어지고 거기다가 또 추가 옵션으로 붙는 게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새벽 4시경에 자기 일정이 끝나고 한 3-4시간 정도의 취침을 그 수감자들이 같이 있는 감방에서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시설에서 그 다음에 시체 처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썩은 시체들도 옆에 노출돼 있고 배설물이 막 넘쳐나는 곳에서 이제 근무 환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극단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군대가 더 빡세네요. 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수용소에서 했었던 근무가 굉장히 열악해서 처음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군들이 멀리 떨어진 수용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최전선에 있는 네, 맞아요. 상황, 네. 모든 것이 다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항상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다. 네. 그 가운데 정치범이나 테러범들에 대한 학대가 이루어졌다. 네. 그 얘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고려해 볼 게 저 수용소가 운영된 시스템적인 특징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라크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어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지만 남성분들이 생각하실 게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계속 근무하면서 테러 위험에도 노출돼 있어서 동료들도 자꾸 죽게 되지만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요. 지휘권 자체가 이제 붕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최고 책임자가 여성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지휘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었냐면 정치범들을 따로 수용해서 A1 해가지고 알파동이라고 따로 격리 시설된 동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휘권을 따르지 않고 어떤 운영체계로 운영이 되냐면 멸균복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서로 신상을 확인할 수 없게 계급이란 이름이 지워진 복을 입고서 다니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고문을 수월하기 위해서 상대편 이제 이슬람 적군들한테 미군들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서 효과적으로 신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을 지우게 되는데 이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군대에서는 지휘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지휘체계를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되게 혼란 상태가 펼쳐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근무 환경과 무질서가 허용된 이제 근무 환경이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개인 사병들이 그 고문이나 신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수감자들을 단순히 놀이 목적으로 저렇게 학대하는 사진들을 계속 찍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진 자체를 자기들끼리 찍고 공유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네네. 그때 전리품처럼 찍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는 안 올렸겠죠. 네네, 아직. 그게 이제 내부 아직 안 관리자에 올렸군요. 대해서 네네.
밖으로 나온 거고. 네네. 저희가 이게 이제 녹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에 대한 거를 많이 보지도 않고 많이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김도인이 얘기했잖아요. 검열했다. 근데 실제로 검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그라이브와 관련된 사진들, 유출된 사진들을 보면 좀 끔찍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본 거는 그 중에서 좀 완화된 거를 좀 봤는데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김도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재미나 그런 걸로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 가해자들 군인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미군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진술로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 그냥 놀이였었고 흥미였었지 어떤 뭐 되게 계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주도한 학대가 아니었었다라고 이제 자기들이 진술하게 돼요. 아, 스스로 진술할 때 네네. 놀이였다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진에 찍혔던 그분들이 이제 가장 중형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뭐 프레데릭 해가지고 총 책임자는 8년 정도 구형을 받게 되고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한 여성 병사가 있어요. 일반 사병이 그분이 한 3년 정도에 대한 감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구형이 아니라 실형을 받았던 거죠? 네, 실형이어서 실제로 미군한테 내려진 실형치고는 굉장히 큰 형량이라고 이제 그때 당시 판결이 나왔었어요. 네. 원래 그 학교에서 왕따를 시킨다든가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해보면 아이 친구끼리 그냥 노는 거였고 이렇게 하는 거였지 내가 얘를 네. 정말 학대할 생각으로 때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네, 네.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고 네. 저기서도 우리가 쟤네들을 뭐 죽이고 싶다든가 정말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좀 논 거예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을 거다. 네. 했었다. 그걸 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재판은 개인 사병한테만 하고 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를 폐쇄하거든요. 그 결정은 뭘 보여주냐면 실제로 이거는 미군 전체 문제가 아니고 저렇게 인간성이 타락하거나 아니면 범죄 성향이 있는 일부 개인들이 일탈한 행동이지 그래서 걔네들만 처벌하면 문제가 사라질 거다라는 걸 보여주게 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 세계로 너무 문제화됐던 거기 때문에 판결도 한 10년에서 8년 정도에 대한 그 되게 과도한 형량을 내리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미군 측이 내렸던 판결은 썩은 사과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썩은 사과를 보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냐면 이 사과는 원래 날 때부터 썩어 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썩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개인에 귀속시키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판하고 나섰던 게 짐바르도 교수라고 해서 보통 영화로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을 한 교수가 있어요. 이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문제점이 생기기 이전에 30년 전에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실험을 했었거든요. 일반인 대상자를 2주간 감옥에서 수감자와 그 다음에 관리자로 구분시킨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한지 관찰하는 심리 실험을 했었는데 그냥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반인들이 수감자로 이제 분리됐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들이 3일이 지나니까 수감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해요. 가해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주에서 계획된 일이 실제로 5일 만에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심리학 교수가 이 사건 때문에 유명해져서 그 미군들을 어떻게 두둔하게 되냐면 미군들 개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거는 환경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해서 아부그라이브 수용소뿐만 아니라 미군이 이라크에 대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시설 자체의 문제점을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기 판결받은 분들이 실제로 그 이전까지 이라크에 가기 이전까지는 개인적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수 시민으로 표창받거나 개인 생활에선 굉장히 사교 관계도 좋다라는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 수용소에 노출되는 환경에 있으면서 저렇게 극악한 짓을 하게 됐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걸로 두둔했는데 실제로 미군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걸 인정하게 되면 미군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병사들을 그냥 처리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어서 저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수용소 자체를 폐지했잖아요. 결국에 네. 폐쇄를 했고 저기 클로즈를 해버렸으면 그거는 저 수용소 자체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게 되지 않나요? 아, 근데 저 수용소 한 곳만을 지금 폐쇄한 거고 실제로 미군은 아직도 되게 여러 군데에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연합군 측에서 어떤 정치범들의 포로 시설을 운영하면 저런 똑같은 유사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심지어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을 네네. 대상으로 해갖고 랜덤으로 제비 뽑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교도관이고 당신은 네. 죄수고 그냥 약간 진짜 롤플레잉 게임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여기 카메라 기준에서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을 이제 교도관으로 저희가 하고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하면 처음에는 첫날에 그냥 웃으면서 캠핑 온 것처럼 하하 웃으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게 하루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험한 말도 오가기 시작하고 이쪽에서는 약간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런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된다면 네. 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을 대상으로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병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도 높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료들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 이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때 뭐 미국이나 어떤 서방 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걸 말씀하시고 네. 싶은 거죠. 네네. 그리고 저게 상황적인 시스템이 저렇게 문제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넘어가기도 쉬운데 심각하게 생각해보면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썩은 사과로 생각할 땐 마음이 되게 편해요. 범죄자들을 그냥 개인적인 책임이니까 범죄 성향이 있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거하면 돼 라고 유지하면 쉬운데 시스템적인 거, 썩은 사과가 문제여서 어떤 사과라도 저 상자 안에 들어가면 썩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저도 그 상황에 노출되면 저런 학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아까 사진을 보고서 나도 저런 짓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죠. 그냥 저 사람들만 되게 나쁜 사람이어서 저런 나쁜 짓을 저지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라도 저 잘못된 시스템에 노출되면 악의 행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어봅시다. 궁금했어. 그 8년 정도의 처벌을 받은 거죠. 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네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귀 속으로 속삭이지 말고. 아 제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다 잘라내면 됩니까? 그 적절한 처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너무 과했다,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한번 그게 궁금해가지고. 가혹행위를 했던 사진을 찍고 찍진 않았어. 찍었던. 찍었다고. 네네. 찍고 즐기면서 아까 보니까 야채 사진도 많더라고. 더 자극적인 것도 있죠, 근데. 제가 실제로 보낸 거는 훨씬 더 자극적인 거여서 검열당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그걸 돼요. 보면서 김도인이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을까?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걸 새벽에 보냈을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일이 끝나고 보내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처벌, 미국에서 미 병사들,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있었던 미 병사들을 처벌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과했다? 아니면 부족했다고 생각하세요? 적절했다라는 관점보다는 그 개인적인 병사들의 일종의 이제 썩은 사과가 문제였느냐? 그렇지. 아니면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느 정도 두둔해줘야 된다. 이 질문이신 거죠? 그렇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썩은 사과를 중심으로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처벌받는 거는 당연하다.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고 아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시스템적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이 받았던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군 생활을 되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움을 했는데 보통 행정보호관님. 행정보호관님이랑 싸웠다고요? 그래서 소대장님. 오, 대단한데? 도망다니느라고 예, 맨날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느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군 생활을 기억 잠깐 더듬어 보면 그 열악하고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성과 양심에 따라서 활동하려는 분들이 계시고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에 젖어들어서 어떤 군대 내에 있었던 가혹행위라던가 좀 비인도적인 행동들 이런 거를 되물림 받아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물어야 된다고 보고 그 썩은 사과 이론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덕실이는 어떻습니까? 질문이 네. 질문 뭐였죠? 엎드려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그
병사들, 미 병사들에 대한 처벌이 적절했느냐. 처벌. 그렇지. 처벌 8년 받으면서. 그죠? 적절한가? 머릿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처벌이랑 윤리를 아까 말씀하셨어갖고. 사실 처벌의 수위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그들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가를 두 번째로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맞아요. 처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적절 8년 정도가 적절했다. 그게 적절해서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일단 처벌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을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더 많은 처벌을 해야 되나, 더 적게 처벌해야 되나. 이걸 하나 비교 기준점으로 들 수 그렇지, 있는 그게 게, 있어야지. 네네. 그래요? 과도한 형량이었다고 평가하는 게 뭘 척도로 드냐면 미국이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참가했을 때 베트공을 수색하다가 실패해서 밀라이라는 마을에 가서 미군들이 어떤 일부 부대가요. 밀라이라는 마을 500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관총으로 그냥 난사해서 죽이거든요. 일반인들인데. 그 다음에 뭐 강간도 하고 배를 갈라서 창자도 꺼내고 막 시체 껍질도 벗기고 이런 극단적인 학살을 이제 주도하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에서 그 부대가 다 처벌됐던 게 아니고 책임자였던 그 책임자에 대한 병장이라고 할까요? 제가 군대 체계를 몰라서. 책임자. 네, 책임자라고 할게요. 책임자인 분만 어떤 형량을 받았냐면 3년 8개월 정도 형량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300명을 주도적으로 학살했다라는 명목으로 처벌받아요. 300명 학살인데도 3년 8개월이고 감옥에 수감된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막사에서 군인으로서 복역하는데 연금을 타면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유하면 저렇게 학대하고서 한 1년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냥 장난으로 사진 찍은 건데 8년에서 10년까지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일부 나왔어요. 네, 이런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생겼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뭐 6년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또 이제 해외에서 저지른 일이 되는 거고 물론 해외에서 같은 미군을 상대로 혹은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게 아니라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기도 하냐면 그냥 추방을 한다든가 이제 소환을 시키죠. 본국으로 들어오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8년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약간의 꼬리 자르기 느낌이 살짝 나기도 하네요. 그죠? 얘네들이 너네 진짜 나쁜 애들이었어.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다니 라고 하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반성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랑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도희는 이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죠? 저는 개인적 처벌이 내려진 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거기에서 개인의 처벌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 극악한 시스템적인 문제점에 노출돼 있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실제로 7명인데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발레들을 봤을 때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제도적인 문제도 반드시 병행돼야 되지만 두 번째로 똑같이 되게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모든 개인이 거기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처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처벌에 대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깡샘하고 김도희는 개인적인 문제가 크다라는 네. 것 같아요. 덕실이는 좀 과했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거지? 네,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시범 케이스가 되더라도 전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8년을 아까 과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과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마치 뭐가 됐냐면 저는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너무 깐깐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이해.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처벌에 대해서 물어봤죠. 사실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처벌이라는 것과 도덕성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니까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도덕성이죠. 그들은 악마인가라는 거예요. 그 미국 병사들이 악마인가 아니면 부도덕한가? 어떻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없다. 처벌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진만 봤을 때는 악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만 딱 본 순간 저도 그 생각이 저런 사진을 원래 잘 못 봐요. 저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학대 사진 같은 것도 제가 사실은 기사 같은 거 있어도 안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끔찍한 것 같고 사진만 봤을 때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요. 창으로요? 네. 그 미군 병사랑 뭐가 달라?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거지, 그지? 덕실이는요? 도덕 관점에서요. 저는 언제나 이런 비슷한 주제들 저희가 좀 다룬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때마다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처벌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너희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너희들은 우리랑 다르게 타자화시키면서 너희들은 악한 사람이야, 나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악마였던 것이 아니고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시간에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기 어렵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비난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 시스템을 좀 고쳐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있죠. 김도희는? 물론 그 도덕적인 것도 당연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좀 실제 저거를 처음 알게 된 게 2011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늘 하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 저런 극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고 착한 사람들이 있다. 그다음부터 내가 저 환경에 노출되면 나는 저런 행동을 안 할까라는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고민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도희님이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끔찍한 일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늘 있었는데, 나도 저런 환경에 노출되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아니, 도희님이 그냥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도희님이 썩은 사과였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태어났을 때부터. 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니, 지난 방송에서 했어요. 지옥 가시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네네. 그래서 가는 거죠. 잘 몰랐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고민 중에 있다는 거죠. 그 개인을 예전에는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봤었는데, 네.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스탠포드 감옥 실험에 다시 예를 들어보면, 이쪽을 제가 그 간부들로 하고 이쪽을 이제 죄수들로 롤을 정했는데, 그냥 최 소장님은 반대로 이쪽을 간부로 하고 이쪽을 죄수로 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통해서 그 실험을 했었던 사람도 물론 비판을 받았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롤플레잉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학대 행위를 할 수 있었냐라고 그 교도관들한테 비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의 롤이었으면 죄수였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가능성이죠. 할 거다라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또 집중하신 게 깡 선생님인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다 그렇죠. 우리가 극단적으로 개체의 문제냐 아니면 구조의 문제냐, 극단적으로 나눌 수 없고 사실 섞여 있긴 한데, 사실은 누구나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쟁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장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고려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 어떤 상황일 거냐면은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잠식당할 수도 있을 거고, 내 동료들이 죽어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들을 짓밟고 그들한테 모욕감을 줌으로써 동료들한테 무엇인가 비전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희망을 심어준다거나 도덕적인 이유에서부터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최 사장도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지옥에 이거 자르지 않는 걸로.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나머지가 뭉칠 수 있는 유리같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어떤 일부 사람들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부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돌림을 시키고 우리끼리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이 사람들을 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쪽에 투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제 시장님의 의견은 그런 거죠. 저쪽을 철저한 악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뭉칠 수 있고 우리들의 어떤 의지를 불태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도덕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기 시작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도덕성이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돌봐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진 않았어요. 지켜야 되는 나와 관련된 사람,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지키고 타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는 것이 도덕적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 본성, 타자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다루고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정서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모두한테 다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원빈이 나와서
맞나요? 막 총으로 쏘면서 이제 막 나쁜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왜 사람을 죽이고 있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놈, 원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악이라고 부정된 거에 대해서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게 사실 본성에 더 맞는 건 아닌가. 최 사장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아니다. 사실은 이게 제 의견은 아니고 문제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의견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악플 달리겠다 또. 제 역할하는 거예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게 유사한 사례도 사실은 많이 있었죠. 그죠? 이게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류 역사에서 나와 나의 어떤 집단들을 보호하고 그걸 위해서 다른 집단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좀 죽이는 것까지도 오히려 우리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죽었으면 저쪽 구성원 중에 한 명을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거고 심지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랬었던 시기가 훨씬 더 길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했을 수도 있고 이런 시점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을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체의 문제와 전체의 문제, 개체와 구조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던 계기도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 대한 내용과 이 내용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20분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 지금 한 40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었던 그 일들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철저히 중립적으로 또 어떤 통시적으로 역사적 상황과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건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다. 600만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은 건 사실인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주류가 되는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최 사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지옥 가십시오. 들어봅시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네, 홀로코스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가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나치 독일에 독일 국민들 전체가 좀 미쳤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 당시 독일 군인들이 미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그때 시대적 상황을 봐야 돼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럽에서의 유대인들이 일종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또 유대인 편에서 설명을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와갖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항상 너는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너는 유대교에 맞게 살아야 돼. 이런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화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기독교 이후로 이제 유럽이 기독교화된 다음부터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농사라든가 이런 생산수단을 점유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돈놀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종의 그런 어떤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실함의 이유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뭉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봐도 유대인들을 되게 배부른 돼지들, 나쁜 놈들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1차 대전 직후에 독일이 졌잖아요. 그때 전쟁 배상금이 천문학적이었고 그때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거의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 하나 혹은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거의 현금 따발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정말로 장작을 사는 것보다 돈을 태우는 게 더 쌀 정도로 그런 것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히틀러가 나타나갖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 아리아인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다 유대인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독일인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이 기생충 같다
기생충 같이 우리의 어떤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땅에 들어와 갖고 동화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 이제 보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기생충 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생충 편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학 쪽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우생학이 사실 과학에서 나왔다고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 이제 진화하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를 정말 좀 우수한 인류를 가지고 신인류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핑크빛 미래를 만들어 보자, 정말 우수한 인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던 것이 이제 우생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한 어떤 남녀 한 쌍을 이제 모델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리아인들, 가장 이제 모범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이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인종 전체를 바꿔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거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기생충과 다름없는 유대인들, 혹은 뭐 집시들, 여기서 뭐 공산주의자들,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식으로 몇 명들을 잡았었습니다. 그건 이제 나치 독일에서 했던 거고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들도 인류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태어났는데 신체적 자유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 장애인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또 장애가 되물림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핑크빛 미래를 꿈꾼다면 장애인들은 우리 종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 불임 시술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독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학에서 이야기했었던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 그래서 어떤 종이 좀 더 우수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인간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냐. 다른 종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점으로 이제 나치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나치가 우생학을 받아들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안락시키는 T4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벨스라든가 히틀러가 뭐 나의 투쟁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할까? 죽창을 두자. 네. 괴벨스가 1938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발점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식물을 주거나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거나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제공하는 것에 신경을 안 쓴다. 우리의 목적은 색다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꼭 건강한 인간으로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제 불임 치수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치가 이렇게 했었던 것이 사실은 뿌리 깊은 그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히틀러가 여자란 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히틀러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히틀러가 젊은 시절에 이제 유대인 창녀랑 이렇게 잤다가 그 성병에 걸렸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분노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투사시켜가지고 다 싹 쓸어버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정신병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은 있어요. 어렸을 때 비트겐슈타인을 만났다도. 네. 비트겐슈타인에서 했었죠. 그 열등감 때문에. 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메인이 되는 해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나치 독일 자체가 정말로 여기에 몰두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어요. 이제 전쟁 후반에 갔을 때 실질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을 때요. 이제 소련이랑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밀리기 시작했을 때는 그쪽에 군수 물자를 배정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차를 통해서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것보다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뭘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이제 남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아서 살아남는 것이 그 다음 독일을 재건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지원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1순위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절멸 수용소로 보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로 자신들이 그걸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이 내린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다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렇죠. 지기 직전까지도 어떻게든지 우리 병사들 챙기는 것보다는 그렇죠. 유대인들 빨리 없애서 어쨌든 지들에도 인류애적인 사랑, 그렇죠? 네. 완성된 인간을 위해서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게토는 도대체 뭐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일단 유대인들을 싹 다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다 같이 죽이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격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같은 곳에서는 총 인구의 30% 정도가 이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거를 면적으로 따지자면 2.4% 정도 되는 구역 안에다가 싹 다 몰아넣습니다. 당연히 이제 재산 같은 거는 다 몰수하게 되겠죠. 이때까지 당시에 있었던 비유대인들은 그것을 환영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부끄럽게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 스스로가? 아니죠. 그 비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안 좋아가지고 비를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쫓겨난 다음에 그 건물에 자기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 거기 일단 뒤져보면 또 귀금속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좋아했을 것이고 일단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요. 아무튼 간에 나보다 잘 사는 누군가가 잡혀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 상황이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수용소 이야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당시 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천주교 할 거 없이 어디서든 그것을 되게 오히려 좋아하고 히틀러를 심지어 어떤 하나님이 보내준 두 번째 메시아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 독일인들이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게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아놓은 수용소가 아니죠. 아직은 그 유대인들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